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종로 부부상 이준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니 새해 들어서도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전화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예. 빈도도 중요하지만. 네, 그렇죠. 질은 이제 대부분 뭐 질 탓이죠. 질타. 예, 그래서 뭐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있죠. 이제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예. 그래도 조금은 이제 뭐라 하지 이제 좀 밝아졌으면 하는 거죠. 좀 어두운 면을 좀 밝게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질타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제목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예. 저희가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방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편한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불편한 게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시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 예. 뭐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예, 아니 대표님이 없는 이야기 꾸며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다 팩트 확인이 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거를 자꾸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 이제 저는 이제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뭐, 여기 계신 PD님 분들도 이제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그 당사자분은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좀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니 자기 밥그릇이니까 전혀 안 불편하게 여겼었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지니까 이제부터 불편해진 거야 이 양반들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예. 아니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 대표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그렇게 많은 경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알고 계시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 신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전화 오신 분 중에는 이제 간혹 이제 뭐 무역에 대해서 뭘 알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뭐 FTA가 뭔지 아냐, 뭐 CE가 뭔지 아냐, UL이 뭔지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에 대해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 무역업을 한 15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수입협회죠. 이제 코이마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 5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이제 통상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무역이나 이런 실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여태까지 정말 모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할 말이 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래도 뭐 한 나라에 통상 자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제 무역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미얀마 통상 자문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미얀마 대사관 쪽에서 국내에 있는 무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미얀마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생션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제재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된 국가다 보니까 이제 무역이 이제 활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나 안 그러면 이제 뭐 제3국 쪽에서 미얀마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무역을 하려고 할 때 제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중간에서 자문을 좀 해줄 수 있는 거. 미얀마 실정은 어떻고 뭐 국내 실정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좀 도와주고 미얀마 실정법 그다음에 국내 실정법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 대사관에서 요청을 해서 위원이 된 거죠. 그럼 혹시 아웅산 수지 여사와도 친하세요? 미얀마는 이제 조금 나라가 조금 이제 좀 틀리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군부가 이제 많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니고 이제 군부 쪽에서 저를 이제
위원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에는 군부 독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아니란 얘기신 거예요? 실정법으로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군부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얀마 헌법에는 무조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죠. 거기에 이제 3분의 1이 무조건 군인 출신이어야 되는.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3분의 1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하고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를 주무르고 뭐 이런 데는 아직까지 군부인 거죠. 그러니까 아웅산수지가 이제 그러니까 아웅산수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실정법 때서 이제 다른 이제 아웅산수지의 같이 이제 같은 나이에 있던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요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미얀마도 이제 기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장들은 대부분이 다 군부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들 이거 모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아셨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벌써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내 언론에도 이 얘기를 한 언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쪽 실정을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많이 실패를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보통 군부 독재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웅산 수지 쪽으로 줄을 댔을 거야.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나라 이제 실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나라 실정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무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관하고 이제 직접 부딪히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는데 코트라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근데 코트라 쪽 분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코트라 쪽에서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그 자료가 이제 뭐 꽤 비싸더라고요. 돈 내고 돈 내고 받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직원을 파견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이제 문서화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있는데 비용을 유료로 이제 배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좀 꽤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유료 정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꽤 큰 돈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제 뭐 몇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 단위가 된다고요? 좀 더 큰 단위도 있고요. 와. 근데 그거를 받아봤는데 거의 한 10년 전 자료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맞는 부분들이 많는 거죠. 그래요? 저도 생각을 했죠. 이제 코트라 정도면 가장 최신에 업데이트된 자료를 이제 배포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는 경불진에서만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저보다 10년 선배, 그리고 저보다 10년 후배, 저 이렇게 딱 30년 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똑같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건 다 똑같은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코트라는 이제 무역협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수출주도형 나라기 때문에, 코트라는 수출주도형이에요. 근데 상대국에 봤을 때는, 코트라가 그렇게 반가운 단체는 아니죠. 자기들한테 물건을 파는 업체니까. 그렇죠. 사가질 않으니까. 사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그 당사국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들은 수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표님 같은.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반가운 거죠. 물건 파는 사람보다 사가는 사람이 반가운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한테는 최신 정보를 주죠.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제대로 줄까요? 안 줍니다. 맞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딱 그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조만간 이 대표님도 이 코트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스카우트에서 갈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요. 진짜 벌써 증명이 됐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감탄의 소리를 내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미얀마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느 외신에서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뭐 그냥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나오는 정말 미얀마한테 미안하네. 우리가 실정을 잘 몰라서. 여기서 뭐 주제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미얀마도 자주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얀마 뭐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좋은 뭐 관광지나 이런 것도 살짝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가 이제 요즘 최근에 떠서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 직항이 양곤으로 이제 직항이 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미얀마는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모두 이제 절들이 다 이제 금으로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신자분들은 미얀마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광을 할 게 꽤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관광을 하러 가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가셔가지고 관광할 때도 상당히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미얀마가 원래 버마였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름으로 다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미얀마로 통용이 되나 보죠? 미얀마로 불리고 있죠. 예. 아니 그리고 요즘 미얀마가 가장 많이 외신에 나오는 거는 로힝야족 탄압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얀마 가가지고 괜히 우리 테러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안전한 길로 다니면 뭐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삼국들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많이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위험하지 않냐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위험한 짓을 안 하면 안 미안합니다. 그렇죠. 위험한 짓을 안 하면 되는데 위험한 짓을 하면 위험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100%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위험한 짓을 하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는 위험한 짓을 안 하면 본인이 피해를 볼 일은 뭐 극히 없죠. 그 위험한 짓이 악어 입에 머리 넣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위험한 지역만 안 가면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 너무나 충격적이다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더 있다면서요. 많죠. 이제 충격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처음에 이제 계기가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계기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황반변성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는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많이 그쵸? 연락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감사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 이제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은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차트를 주시면 이제 독일로 보내서 검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그럼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왜 내시나요? 저희가 그랬죠. 아니 당연히 차트를 보시고 독일로 보내시는데 비용을 안 받으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치료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비용을 왜 받나요? 그러니까 그분 전화하시니까는 그 환자분이 더 의아해하시더라고요. 그걸 안 받으시고 하시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업종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자가 치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뭐 비용을 내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 이제 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봤을 때 두 번 피해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안 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마트를 가더라도 시식을 하고 맛있으면 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먹어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의료를 보통 대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그렇고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설명을 안 해줘요. 그쵸? 맞아. 저희가 마트를 가서 아니면 보통 문구점을 가서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라는 거를 비교를 해보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뭐 의사분들의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냥 이건 여담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이제 텍사스 쪽에 이제 한 준종합병원 정도 되는 뭐 베드가 뭐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되는 이제 준종합병원인데 이게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그 병원만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텍사스 지역의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산모가 이제 임신을 해서 그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가 3명이 붙습니다. 의사가 3명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 3명이 진료를 보는데,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하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과다 비용을 지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졌죠. 근데 예.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의사 3명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3명이 돌아가면서 그 산모를 봅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 3명이 돌아가서 보면 누구 하나 실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잘못 판단하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할 때 병원을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정일은 정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산모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모르는 의사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거죠. 아, 그때 근데, 근무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3명이 돌아가서 보면 이 3명이 동시에 오프될 확률은 제로랍니다. 아, 맞아요. 그러니 그동안 계속 자기를 봐왔던 의사한테서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산모가 심정적으로 많이 안정을 찾는다라는 거죠. 어휴. 근데 이런 게 서비스인 거죠. 그러니까. 대박이네. 진짜 이건 몰랐네요. 근데 우리나라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그냥 개인 병원이 아니고 네. 대학병원이라든가 좀 큰 이제 산부인과를 이제 산모가 가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저도 이제 경험을 한 거긴 하지만 이제 산모가 이제 이제 출산기가 돼서 이제 산모가 들어가면 레지던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들어와서 그 산모를 보는 거죠. 일종의 그냥 케이스화 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돼버려요. 이게. 그러면 그 산모는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특히 종합병원은 아침마다 회진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제일 나이 많은 의사 뒤로 그 후배들이 막 오리 새끼들처럼 막 따라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우리가 권위 주의는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권위는 있어야 되지만 권위 주의는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권위 주의라는 거죠. 맞아요. 그 의사가 수십 명의 그 의사들을 몰고 다니면서 네. 그거를 해야 될 이유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죠. 그 회진 도는 시간만 기다렸다가 담당 의사를 만나서 짤막하게 뭐 짧게는 뭐 몇십 초 아니면 몇 마디 그거 듣는 게 전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환자들이 있으면서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뭐 중증이거나 아주 심각한 병이면 궁금한 게 많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뭐 경험들을 해보시겠지만 물어보려고 그러면 아직 회진 시간 때 얘기하실 겁니다. 맞아. 담당사 오시면 이제 주치의 오시면 얘기하실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난 어디가 아파 죽겠는데. 막상 오면은 한 5초 얘기하고 딴 데로 가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아니 방금 산모 출산할 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도 첫째 낳았었을 때 거의 새벽에 그렇죠. 나오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담당 의사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 수간 의사가 애를 받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담당 의사 안 오냐고. 네. 그래서 시간이 그렇죠. 아직 출근 전이라고. 와 진짜 화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보통은 진찰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 따로, 실제로 애를 받는 의사 따로 있죠. 그러니까요. 대부분 이분들은 또 비정규직이야. 그렇죠.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얼굴 한 번도 못 본 의사한테 애를 받아달라고 하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산모가. 산모가 불안할 수밖에 없는 저도 불안한데. 저는 다행히 이제 조금 진통이 길어져가지고 의사가 출근한 다음에 나오긴 했는데, 그때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수간 의사가 맡겠대. 내가 그래서 수간 의사 안 되고 당장 의사 불러오라고. 그렇죠. 거기서 쌀 뻔했다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청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시죠. 저도 그러니까요. 이제 물론 똑같은 경험을 했었고. 네. 아까 마트 얘기 잠깐 했었는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음식을 살 때도 그렇고 옷을 살 때도 하다못해 유니클로 가서 옷을 사더라도 미리 한번 입어보고 그렇죠. 마음에 들면 사잖아요. 병원 서비스도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어디가 아프면은 아픈가 아닌가 하고 진료를 하고 뭐 여러 장비를 동원해서 촬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치료를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치료를 받는 전 단계, 그러니까 진료, 장비를 이용한 촬영, 이 부분은 병원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뭐 일반적인 서비스업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좀 이제 특이한 케이스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의료 제도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의료 제도는 많이 좋죠. 많이 좋은데 너무 좋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작용들이 있는 거죠.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이번 시간에 조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제약회사 부분인데 우리나라 제도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제약사와 병원과 의사원의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네.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제약 시장은 오리지널은 없고 복제약만 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예. 이제 복제약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제약은 다양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복제약이 네. 나오기 때문에 그 복제약을 선택할 수 있는 건 의사가 어떤 복제약을 쓰면 그 복제약이 처방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복제약 중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거는 의사의 고유 재량인 거죠. 예. 그러면 제약사들은 그 고유한 재량 때문에 의사들한테 로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약을 써달라. 예. 라는 거를. 예, 리베이트도 주고. 예, 그쵸. 그게 이제 한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되게 크게 이슈화된 문제긴 하지만, 이제 대형 제약사들에서 리베이트가 나왔다는 거,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장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리베이트라는 문제가 결부가 돼버리면, 아주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리베이트는 파는 만큼에 대한 게 리베이트지 않습니까? 러닝 개런티. 러닝 개런티죠. 그쵸. 쉽게 말하면. 예. 그러면 약이 오남용이 될 수가 있겠죠. 2알 처방할 거 4알 처방하고 4알 처방할 거 8알 처방합니다. 그래야지 자기한테 돌아오는 수익이 많아지니까요. 아이고. 이제 그런 이제 구조화가 돼버리는 거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끼어 있는 부분이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 제약회사에서 오리지널에 대한 특허라든가 오리지널의 약들이 많으면 이런 연결고리들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 이유는 오리지널은 특수한 거겠죠. 하나밖에 없는 거니까 의사가 그 약을 그러니까 소신이 정말 환자를 위해서 쓴다 그러면 그 오리지널 약밖에 못 쓰는 겁니다. 오리지널 약만 쓰면 제약회사들은 병원이라든가 의사들한테 로비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오리지널 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오리지널 약은 개발을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오리지널 약 개발할게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엄청난 비용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적게는 뭐 수천억에서 수조까지 들어가는 돈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제도가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병원만 가면 뭐 한 돈 10,000원이면은 어떤 진료든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약회사에서는 수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오리지널 약을 개발을 했는데 의료보험공단에서 너희는 이 약을 10,000원 이상 받지 마라고 하면 제약회사에서는 오리지널 약을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네들이 쎄빠지게 개발을 해봐야 난 이거 가지고 10,000원밖에 못 버는데 개발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복제약만 생산을 하는 거죠. 그리고 복제약을 생산을 하고 복제약으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니까 병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의사들한테 이제 로비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게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 케어라는 그게 나왔지 않습니까? 모든 의료보험을 이제 확대한다. 물론 좋은 제도죠. 저도 그거는 찬성을 하는데 이게 의사, 환자한테 다 좋은 제도냐? 그거를 봤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의사분들은 쉽게 말하면 이게 수가라는 게 정해지다 보니까 의사분들이 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의료라는 거는 이제 자꾸 이제 뭐 개발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연구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한 100명만 받으면 환자를 100명만 받으면 병원을 운영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었어. 100명만 받고 나머지 시간은 연구를 한다든가 뭐 이런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게 문재인 케어가 돼버리면 자기는 200명, 300명을 받아야 되는 거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 운영하기도 힘든데. 그러면 연구라든가 이런 거는 더 뒷전으로 버리겠죠. 그러니까 공공의료가 물론 공공의료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너무 이제 공공의료 쪽으로만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면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가장 큰 부작용이 기술의 발달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의료기 때문에 무상으로 들어가는 거고 저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인 치료만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기술이 이제 발달이 되거나 좀 이제 희귀병들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를 전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그런 병들에 대해서는 해외로 나가든 해외에서 약을 수입을 하든 둘 중에 하나에 대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까지 또 오리지널 약이 제대로 개발이 안 됐다고 했는데 그동안에도 의사들이 뭐 별로 연구나 이런 거를 안 해왔던 거 아닐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경제 발달이 이제 1970년대 80년대 급속도로 발전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정말 불편한 진실 중에 하나인데 그 당시에 이제 1960년대 70년대는 이제 다국적 이제 해외 제약사들이 신약을 무제한히 개발을 할 때였습니다. 신약에 대한 이제 질병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이제 개발을 할 때였는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경제 부분도 안 됐으니까 대부분이 국내에 합자 회사로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뭐 화이자라 그러면은 이제 화이자가 이제 예전에 이제 중해제약이라는 데랑 이제 합자해서 들어왔고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제 합자 회사로 들어왔죠. 근데 그쪽 이제 다국적 제약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을 하면서 임상 실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임상 실험을 제3국에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다음에 뭐 중국, 뭐 필리핀, 뭐 태국 이런 쪽 환자들을. 그러니까 자국민들에게 했을 때 혹시나 사고가 나면은 안 되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일종의 그런 임상 실험 단체가 됐었죠. 예. 뭐 70년대, 60년대. 마루타네요. 예. 그렇죠. 그렇게 매겨보고 이상이 없네. 그리고 2차 또 임상을 하는 거죠. 그래도 이상이 없네. 그러면 3차쯤 가서 이제 거의 안전성이 확보가 되면 이제 국내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임상 실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그 오리지널보다는 이제 제네릭 이제 복제약 쪽의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쪽이 이제 계속 발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경제 규모라는 거 자체가 이제 작다 보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제약사들의 이제 그 정책 방향이라는 거는 오리지널보다는 제네릭 복제약 쪽으로 가는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제도마저도 이제 공공의료가 들어가 버리니까 제약사들의 수익 창출은 제네릭밖에 없다. 그래서 그냥 복제약 쪽으로 계속 가게 된 거죠.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때 이제 국민건강보험 이 제도를 도입을 하면서 아무래도 보편적인 복지 이 방향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다 같이 못 살 때니까 그때 이제 수가를 낮게 잡고 뭐 약도 수가가 낮다 보니까 복제약으로 이렇게 임시 방편으로 하고 그때는 이게 통했을 것 같은데 요즘과 같은 시대에는 그 보편적인 의료보험을 하되 이게 좀 특수한 병 수가를 높게 받아야 하는 병이나 약에 대해서는 좀 자유롭게 이렇게 풀어주는 방안, 이걸 병행하면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그게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항상 생각하는 게 이제 그런 제도, 공공의료는 이제 좀 유연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희귀병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집중적으로 이제 정부에서 나서서 투자를 해줘야 되는 거고, 뭐 그냥 보편적인 것들은 그냥 보편적으로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지 이제 못한 제도가 자꾸 시행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의료는 비영리로 해야 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요즘은 이제 좀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영리와 비영리가 공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왜 하필이면 꼭 비영리로만 해야 되냐라는 의문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 쉽게 말해서 나는 돈도 있고 뭐 시간도 있고 다 있어서 아주 뭐 고가의 진료를 받고 싶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은 해외로 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로 나간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좀 이제 유연적으로 어느 부분은 이제 좀 공존을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돈 있는 재벌 아저씨들 보니까 존스 홉킨스 이런 데 많이 가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주로 이제 그런 데 가시죠. 국내에서 진료를 안 받죠. 아무리 이제 국내 의료가 뭐 좋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국내에서 진료받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해외로 나가는 거죠. 아니 그리고 아까 연구개발 얘기 다시 한번 해보자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료하는 의사가 꼭 연구개발까지 해야 될까? 왜냐하면 교수들이 안식년 가지고 안식년 때 연구를 주로 하고 보통 안식년이 아닐 때는 학생들 가르치는데 주력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의사들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국가에서 뭐 연구개발할 때는 좀 도움을 주면서 같이 뭐 오리지널 약 개발할 수 있게 아니면 진료법 개발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조금 풀리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런 식의 방향이 어떻게 보면 해법일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뭐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각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판단을 해봤으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전에도 이제 뭐 제약회사 얘기를 조금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을 얘기하다 보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가장 이제 문제됐던 게 이제 리베이트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베이트 고리를 끊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리베이트 고리를 끊어야지 우리나라 제약회사도 제대로 쓸 수 있고 의료가 제대로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리베이트 구조는 안 깨집니다. 지금 제도상으로는 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제네릭, 그러니까 복제약이 이렇게 대중화가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끊을 수가 없고 의료제도가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한테 리베이트를 주지 않으면 제약회사는 살아남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리베이트를 줌으로 인해서 제약회사가 이제 매출이 일어나는 거고 그 매출을 통해서 뭐 이제 다른 이제 또 복제약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꾸 이제 제도가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리베이트 구조를 끊어야지만 정확한 이제 그러니까 약값이 있죠. 약값이 정확하게 자리를 잡는다는 거죠. 지금 약값에 대비해서 원가에 대비해서 너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고비도 시작해가지고 뭐 리베이트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 비용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돈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되게 웃기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타이네롤 있지 않습니까? 예. 타이네롤 광고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해외는 그냥 타이네롤이라고 들으면 그냥 마트 가가지고 그냥 걔네들은 굳이 광고를 안 해도 타이네롤 사 먹거든요. 그만큼 이게 그 타이네롤이라는 약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근데 타이네롤을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왜 그걸 굳이 한국에서 그렇게 광고를 하냐 이거죠. 그렇죠. 광고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개보린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인데 약국 가셔가지고 타이네롤 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냥 두통약 주세요라고 얘기하시죠. 그럼 두통약 주세요라고 하면 타이네롤 잘 안 주거든요. 다른 약들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개보린 아까 말씀드린 개보린도 말씀하셨고 다른 진통제들이 많으니까 다른 진통제 약들을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타이네롤 입장에서는 광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광고를 해야지만 자기네들 약이 이제 인지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대형 아니 뭐 그냥 뭐 제약회사 영업사원하고 이제 약국가의 문제겠죠. 저희 약을 많이 팔아주시면 뭐 뭘 해드리겠다. 뭐 이런 것 이것도 리베이트죠. 뭐 좀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도 냉장고 갖다 주나요? 냉장고는 기본이죠. 냉장고는 뭐 기본. 그런 거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프로모션도 있고 뭐도 있고 뭐 다 있죠. 가운도 사주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경우도 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타이네돌 주세요 하는 분은 드물긴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었을 때 약사가 그 약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이거 드세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감기약 같은 경우도 뭐 해외도 이제 감기약은 물론 많이 선전을 하죠. 감기약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나라처럼 치열하게 그렇게 광고는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는 엄청 치열하게 광고를 합니다. 맞아요. 특히 비타민. 뭐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그러면은 이번에 뭐 삐콤씨에서 함량이 강화된 뭐 또 다른 삐콤씨가 나왔다면서 맞아. 다른 걸 들이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간장약도 마찬가지예요. 우루사 주세요 하면은 딴 거다 뭐 이렇게 권하면서 이게 훨씬 더 좋다고. 근데 보면 가격은 더 비싸.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뭐 이런 말 드리면 진짜 편하게 말씀하세요. 이왕 긁는 거. 이제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약사회에서 이제 연락이 오겠네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처럼 비타민제하고 강장약을 드시는 나라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해외는 비타민이 멀티비타민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비타민 샵 같은 데 가서 이제 본인이 그냥 사드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제 굳이 간장약 그리고 몸에 좋은 거 이런 걸 찾아 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뭐라고 했었던 거랑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의 원료를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그냥 일상적으로 섭취하시는 거를 드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던 분 아로나민.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쉽게 말하면 마늘가루예요. 마늘가루요? 마늘이 주성분인 거죠. 아로나민이? 그러니까 마늘이 좋은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연강종에 좋으니까 주성분은 이제 마늘이고 이제 거기에 이제 다른 것들이 첨부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마늘 많이 드시면 돼요. 그럼 그 뭐 알리신인가 그거예요? 그렇죠. 주성분이 그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용각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도라지 가루예요. 도라지 가루라고요? 아니, 주성분이 그거죠. 그 시장에서 파는 도라지 가루 먹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더 효과가 더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료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강조를 안 하죠. 이제 뭐가 강화가 됐다, 뭐 새로운 이제 뭐가 첨부가 됐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강화되는 거지. 꼭 굳이 약을 먹어야지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약이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독이거든요. 약이라는 것 자체가 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드시면 간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자연강장되건 뭐건 간에 약을 많이 드시고 비타민이건 막 드시고 난 다음에 간 수치 검사해 보세요. 간 수치 확 올라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드시는 게 꼭 좋은 거는 아닌데. 그렇죠. 이제 그걸 먹고 나면 뭐 그날 아침이 뭐 틀리다 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제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느낄 수도 있고 뭐 이런데 대부분이 다 이제 그 원료를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의 원료가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뭐 사석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비타민 많이 드시는 것보다 옥수수 드시는 게 낫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 하셨었죠. 그러니까 비타민 C, 비타민 E를 굳이 찾아서 안 드셔도 옥수수만 드시면 섭취가 돼요. 옥수수. 네. 그러니까 옥수수가 그만큼 좋은 식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비타민이라는 거,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이죠. 천연 비타민을 추출할 수 있는 물질이 옥수수밖에 없어요. 옥수수에서만 천연 비타민을 채취를 하고 나머지 대부분이 합성 비타민입니다.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굳이 우리가 화학적으로 만드는 비타민을 먹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그냥 사석에서 이제 지인분들한테 이제 가끔 얘기하는 얘기가 있는데 제약회사들 이제 서양 제약, 양약이라고 그러죠. 이건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렇죠. 뭐 많이 잡아봐야 한 400년? 그리고 본격적으로 됐던 건 한 2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작은 거죠. 근데 또 이제 양약이라는 거는 천연 재료가 아니고 대부분 다 그 합성 재료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해외 이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라는 거 보면 그 베이스는 다 화학회사예요. 그러니까 존슨앤존슨은 제약회사로 안 보지 않습니까? 화학회사로 보는 거지. 그렇죠, 그렇죠. 화이자도 처음에 스타트는 화학회사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게 이제 제약회사로 들어가는데 화학적으로 새로운 물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바이엘도 그렇지 않나요? 바이엘도 처음에는 제가 알기로는 화학회사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다 제약회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리고 극단적으로 알약이라는 것 자체가 석유에서 뽑아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알약이라는 것 자체에 이제 코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코팅을 이제 메탄올로 이제 코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자체도 다 화학인 거죠. 근데 아직까지 뭐 저희가 길게 봤다고 그래서 이제 최장으로 봤을 때 500년이라고 봤을 때 500년이라고 보면 저희가 보통 뭐 한 80살을 기준으로 해봤을 때 한 7세대, 8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 7세대, 8세대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후에 그 후 자손들이 그 화학적 반응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 뭐 초파리 실험을 해가지고 뭐 수십 세대, 수천 세대를 검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또 건 초파리인 거고 사람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었던 이런 화학적인 약들이 우리 세대가 아니고 앞으로 뭐 한 10세대, 20세대 후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돼서 나타날지는 모르는 거죠. 그렇죠.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지금은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도시인들만 겪는 그런 병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없었던 병들. 맞아요. 뭐 ADHD인가? 뭐 그런 것들도 그렇고 또 조선시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지금 암이라고 하는 것들 이게 그 당시에는 아주 드문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이제 뭐 정확한 그게 없었으니까 그게 이제 드문 병이다, 안 드문 병이다라는 거는 판단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현재 새로운 병들이 많이 나타나는 건 맞죠. 근데 그 병들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거냐, 안 그러면 인간이 뭐 이런 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협치하면서 또 나타난 거냐. 그러니까요. 이거는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저희가 오남용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어떤 분도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하시더라고요. 요즘 애들 아토피 많잖아요. 그렇죠. 부모나 그 할아버지를 보면 아토피 걸리는 이유를 알 수가 있다고. 그 부모 세대에서 화학 제품들 많이 그렇죠. 드신 분들 자식한테 그런 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규명을 정확히는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양약과 한약의 뭐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제 대부분이 이제 약이라는 거의 기원은 이제 저희가 뭐 한약이라는 거 이제 허벌 메디슨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게 약초에서 이제 자연에서부터 이제 추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자연에서 예전에는 이제 자연에서부터 계속 추출을 하다가 이제 사회가 발달하고 이제 화학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인공적으로 뽑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럼 인공적으로 뽑아내는 것들에 대한 검증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끼키야 몇백 년밖에 안 됐으니까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식의 반응이 날지는 한참 뒤에나 저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이 현생 인류가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거를 한 5만 년 전으로 보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맨 처음에 이제 첫 1세대 호모사피엔스가 저거 먹음직스럽네 해서 풀을 뜯어 먹었어. 예. 근데 얘는 죽었어 바로. 예, 그렇죠. 그럼 그 옆에 있는 애들이 저건 독초다. 예. 이걸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먹었는데 얘가 건강해졌어. 이거 몸에 좋은 풀이야. 그렇죠. 이게 대대로 이제 누적이 되면서 데이터가 쌓인 게 수만 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것들 보니까 어느 쪽 파트를 이제 두둔하는 건 아닌데 서로 이제 양이도 그렇고 한이도 그렇고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공조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침술 같은 거를 말을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양이분들은 이제 의사분들은 이제 한이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폄하하는 것도 좀 있고 뭐 이렇게 서로 간에 신경전이 있는데 하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침술에 대해서는 이제 좀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적어도 한 3,000년은 찔러봤거든요. 그렇죠. 한 자리를 한 3,000년은 찔러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임상으로 안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서로 간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침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양이 쪽에서.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많은 그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냥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녹용을 참 잘 먹거든요. 녹용을 좋아해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죠. 전 세계 민족을 다 통틀어서 우리나라 민족만 녹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만 한 95% 정도가 녹용에 대한 부작용이 없고 중국 사람만 봐더라도 그러니까 중국 이제 한의가 뭔데 발달했는데 중국 사람 봐도 그 부작용이 없는 사람이 한 7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30%는 부작용이 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거죠. 근데 인류는 다 똑같은데 사람은 다 똑같다라고 판단하는데 근데 그것만 보면 다 똑같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저의 이제 짧은 지식으로는 그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도 원래 같은 조상이 있었는데 이게 갈라졌던 결정적인 이유가 미토콘드리아 DNA라는 게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 조상들은 그 미토콘드리아 DNA가 녹용에 친화적으로 이제 변이가 된 거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한 몇만 년 전부터 녹용을 계속 먹어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적응됐고 뭐 중국 애들은 원래 안 먹었기 때문에 적응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부작용인 사람은 다 이제 없어진 거죠.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잖아요. 그러니까요. 우유도 처음 먹었던 사람들은 배앓이를 엄청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변이가 생기면서 이제 지금도 물론 그 유당 분해가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들 중에 특히 더 많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오늘도 진짜 동료 보부상 이 대표님으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 너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걱정이 두 가지나 생기네요. 일단 우리나라 약사회에서 이거 가만히 있을까 이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조만간 우리 대형 마트에 옥수수가 동인하겠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죠. 백종원 씨가 예전에 뭐 하나 얘기하면 관련된 상품이 다 동이 다 썼잖아요. 그렇죠. 요번에는 이제 옥수수가 동이 나는 걸로, 그렇죠? 저희도 옥수수 많이 사야 될 것 같아요. 식품을 잘 드시면 약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약 이야기는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을 앞두고 쇠고기 이야기를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 얘기는 정작 못했어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문제를 좀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좀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뭐 이미 다 사방이 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사방이 다 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사방이 다 적이라도 가운데 있는 저희 경불지 애청자분들은 동지죠. 두 분이 저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저희 애청자분들도 보호해 드릴 겁니다. 응원의 메시지 뭐 저희 댓글이나 이런 데 많이 남겨주세요. 이 대표님이 지금 댓글 보고 되게 실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대표님 SUV 타고 다니시잖아요. 그 방탄 처리하셨죠? 이제 해야죠. 우리나라에 방탄 처리까지는. 하여튼 다음 시간에는 제가 그러니까 국내 소고기하고 수입 소고기에 대한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유기농이라고 하는 거죠. 유기농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리는데 하여튼 좀 들어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아니 설 앞두고 다들 소고기 사실 텐데 저희 방송 들으신 다음에 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시면 좀 더 낫겠죠. 예,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월 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종로 부부상 이준섭 대표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아니 새해 들어서도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온다면서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이제 계속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참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 이 전화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빈도도 중요하지만. 예, 그렇죠. 질은 이제 대부분 뭐 질 탓이죠. 질타. 예, 그래서 뭐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민감한 부분들을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죠. 이제 물론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래도 조금은 이제 뭐라 하지 이제 좀 밝아졌으면 하는 거죠. 좀 어두운 면을 좀 밝게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이제 민감하게 반응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질타에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방송 제목을 좀 유심히 봐주세요. 저희가 불편한 진실을 알리는 방송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편한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는 불편한 게 비중이 크거든요. 그렇죠. 아시면서 왜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래? 뭐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사실이 밝혀지면 불편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시는 거죠. 예, 아니 대표님이 없는 이야기 꾸며서 하는 얘기 아니잖아요.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고 다 팩트 확인이 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이거를 자꾸 뭐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저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불편하다고 느꼈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고, 뭐, 여기 계신 PD님 분들도 이제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는데, 그 당사자분은 불편한 진실이 아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생각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아니, 자기 밥그릇이니까 전혀 안 불편하게 여겨졌는데, 이거를 걸고 넘어지니까, 이제부터 불편해진 거야, 이 양반들도.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죠. 아니, 근데 제 주변에서는 이런 질문도 하더라고요. 아니, 이 대표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그렇게 많은 경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알고 계시는지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제 신상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그런 걸 별로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제 뭐 전화 오신 분 중에는 이제 간혹 이제 무역에 대해서 뭘 알길래 그런 얘기를 하냐, 뭐 FTA가 뭔지 아냐, 뭐 CE가 뭔지 아냐, UL이 뭔지 아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시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듣다 보니까 이제 저 스스로가 이제 자괴감이 빠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에 대해 잠깐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한 무역업을 한 15년째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한국 수입협회죠. 이제 코이마라고 하는데 이제 경제 5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이사로 등재돼 있고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서 이제 통상 자문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보다는 이제 무역이나 이런 실무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내가 여태까지 정말 모르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 할 말이 좀 없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그래도 뭐 한 나라에 통상 자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한테 이제 무역에 대해서 뭘 아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정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미얀마 통상 자문은 어떻게 맡게 되신 건가요? 미얀마 대사관 쪽에서 국내에 있는 무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미얀마는 이제 아무래도 좀 그 생션이라고 해야 되죠. 이게 제재가 풀린 지가 얼마 안 된 국가다 보니까 이제 무역이 이제 활발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나 안 그러면 이제 뭐 제3국 쪽에서 미얀마 쪽으로 투자를 하거나 무역을 하려고 할 때 제재들이 많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이제 중간에서 자문을 좀 해줄 수 있는 거. 미얀마 실정은 어떻고 뭐 국내 실정은 어떻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중간에서 이제 좀 도와주고 미얀마 실정법 그다음에 국내 실정법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해주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미얀마 대사관에서 요청을 해서 그러니까 위원이 된 거죠. 그럼 혹시 아웅산 수지 여사와도 친하세요? 미얀마는 이제 조금 나라가 조금 이제 좀 틀리긴 한데 아직까지 이제 군부가 이제 많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니고 이제 군부 쪽에서 저를 이제 위원을 이제 요청을 한 거죠. 아니 우리가 보통 알고 있기에는 군부 독재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게 아니란 얘기신 거예요? 실정법으로 따지면은 아직까지는 군부 독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얀마 헌법에는 무조건 이제 국회의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인 거죠. 거기에 이제 3분의 1이 무조건 군인 출신이어야 되는.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거기에는 이제 그 3분의 1이 돼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간하고 이제 채워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제를 주무르고 뭐 이런 데는 아직까지 군부인 거죠.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가 이제 그러니까 아웅산 수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실정법에서 이제 다른 이제 아웅산 수지의 같이 이제 같은 나이에 있던 분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주요 산업이라든가 그러니까 미얀마도 이제 기업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의 장들은 대부분이 다 군부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아니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셨던 분들 이거 모르고 계시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아셨어요? 제가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벌써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국내 언론에도 이 얘기를 한 언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쪽 실정을 잘 모르시는,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기업들이 들어가서 많이 실패를 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보통 군부 독재 끝났다고 생각하고 아웅산 수지 쪽으로 줄을 댔을 거야.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실패를 하죠. 그러니까 좀 이제 그 나라 이제 실정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냥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나라 실정을 제일 많이 아시는 분들은 무역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이제 직접 가서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관하고 이제 직접 부딪히다 보니까 가장 정확한 데이터를 알 수 있는데 코트라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근데 코트라 쪽 분들이 들으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코트라 쪽에서 제가 자료를 이제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근데 그 자료가 이제 뭐 꽤 비싸더라고요. 돈 내고 돈 내고 받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그렇게 팔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코트라에서 이제 직원을 파견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그걸 이제 문서화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도 있는데 비용을 유료로 이제 배포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꽤 큰 돈을 들여서 이제 유료 정보를 한번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꽤 큰 돈이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제 뭐 몇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100만 원 단위가 된다고요? 좀 더 큰 단위도 있고요. 와. 근데 그거를 받아봤는데 거의 한 10년 전 자료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실제 그 자료를 바탕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안 맞는 부분들이 많는 거죠. 그래요? 저도 생각을 했죠. 이제 코트라 정도면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된 자료를 이제 배포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더라고요. 가장 최신의 업데이트는 경불진에서만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아니 저 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그랬어요. 저보다 10년 선배 그리고 저보다 10년 후배 저 이렇게 딱 30년 되지 않습니까? 시험 문제가 똑같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어느 나라건 다 똑같은데 그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코트라는 이제 무역협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수출 주도형 나라기 때문에 코트라는 수출 주도형이에요. 근데 상대국에 봤을 때는 코트라가 그렇게 반가운 단체는 아니죠. 자기들한테 물건을 파는 업체니까. 그렇죠. 사가질 않으니까. 사가는 게 아니니까. 그럼 바꿔 말하면 그 당사국에서 가장 원하는 사람들은 수입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표님 같은. 그러니까 저희 같이 이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반가운 거죠. 물건 파는 사람보다 사가는 사람이 반가운 거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가는 사람들한테는 최신 정보를 주죠. 근데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제대로 줄까요? 안 줍니다. 맞아.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딱 그 논리인 거죠. 그렇군요. 조만간 이 대표님도 이 코트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스카우트에서 갈 것 같은데. 능력이 안 돼서 안 됩니다.
아니에요. 지금 얘기한 거 들어보니까요. 진짜 벌써 증명이 됐어요. 저희 애청자분들이 감탄의 소리를 내면서 듣고 계실 것 같아요. 특히 미얀마 얘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어느 외신에서도 제대로 나온 적이 없었던 그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거든요. 하여튼 뭐 그냥 몸으로 부딪히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정말 미얀마한테 미안하네. 우리가 그 실정을 잘 몰라서. 여기서 뭐 주제랑은 조금 동떨어진 얘기이긴 하지만 미얀마도 자주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얀마 뭐 우리나라 분들이 가서 좋은 뭐 관광지나 이런 것도 살짝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가 이제 요즘 최근에 떠서 이제 대한항공도 이제 직항이 양곤으로 이제 직항이 가는 거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미얀마는 이제 불교 국가다 보니까 이제 그 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모두 이제 절들이 다 이제 금으로 돼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신자분들은 미얀마를 많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관광을 할 게 꽤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관광을 하러 가는 건 아니라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접해보지는 못했는데 하여튼 가셔가지고 관광할 때도 상당히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미얀마가 원래 버마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이름으로 다시 바꾼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도 계속 미얀마로 통용이 되나 보죠? 미얀마로 불리고 있죠. 아니 그리고 요즘 미얀마가 가장 많이 외신에 나오는 거는 로힝야족 탄압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미얀마 가가지고 괜히 우리 테러 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안전한 길로 다니면 뭐 이제 가끔 이제 저는 이제 삼국들을 많이 돌아다니니까 뭐 필리핀이라든가 뭐 이런 데들을 많이 가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위험하지 않냐고. 근데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위험한 짓을 안 하면 안 미안합니다. 그렇죠. 위험한 짓을 안 하면 되는데 위험한 짓을 하면 위험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100% 안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도 위험한 짓을 하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 가서는 위험한 짓을 안 하면 본인이 피해를 볼 일은 뭐 극히 없죠. 그 위험한 짓이 악어 입에 머리 넣고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위험한 지역만 안 가면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되는군요.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인 이야기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얘기해 주셨던 의료계의 불편한 진실 너무나 충격적이다 얘기하셨던 분들이 많으신데 더 있다면서요. 많죠. 이제 충격을 더 받아야 되겠네요. 너무 충격을 받으시면 안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처음에 이제 계기가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것 때문에 이제 계기가 돼서 말씀을 드렸는데 황반변성은 이제 요즘에 많이 이슈화가 되는 모양이긴 하더라고요. 많이 그쵸. 연락도 오시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감사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고 이제 얼마 전에는 어떤 분은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차트를 주시면 이제 독일로 보내서 검사를 해서 이제 알려드리겠다. 그러니까 얘기가 이제 그럼 비용이 얼마나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을 왜 내시나요? 저희가 그랬죠. 아니 당연히 차트를 보시고 독일로 보내시는데 비용을 안 받으시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치료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비용을 왜 받나요? 그러니까 전화하시니까는 그 환자분이 더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그걸 안 받으시고 하시면 되나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라고 하시는 그런 이제 업종에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환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자가 치료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뭐 비용을 내세요라고 하는 거는 그 어떻게 보면은 환자한테 이제 좀 이제 나중에 이제 결과를 봤을 때 두 번 피해를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부분은 안 하고 저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하다못해 마트를 가더라도 시식을 하고 맛있으면 사잖아요. 그렇죠. 그죠? 먹어보지도 않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의료를 보통 대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의사분들도 그렇고 서비스업이라고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서비스업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구매자한테 설명을 안 해줘요. 맞죠. 저희가 마트를 가서 아니면 보통 문구점을 가서 하다못해 볼펜 한 자루를 사더라도 비교를 해보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다라는 거를 비교를 해보는데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뭐라 그러지? 이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문제점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뭐 의사분들의 이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뭐 그냥 이건 여담인데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이제 텍사스 쪽에 이제 한 준종합병원 정도 되는 예. 뭐 베드가 뭐 한 300에서 한 400 정도 되는 이제 준종합병원인데 이게 모든 케이스가 다 똑같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쪽이 그 병원만의 시스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텍사스 지역의 시스템일 수도 있는데 그 병원에서는 산모가 이제 임신을 해서 그 병원에 들어가면 의사가 3명이 붙습니다. 어이? 의사가 3명이나요? 3명이 붙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3명이 진료를 보는데 예. 저는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하나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과다 비용을 지출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졌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의사 3명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3명이 돌아가면서 그 산모를 봅니다. 근데 그게 첫 번째 이유. 3명이 돌아가서 보면 누구 하나 실수하는 부분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잘못 판단하는 걸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자기는 그러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산모가 아이를 출산을 할 때 병원을 오지 않습니까? 예. 그 시간과 날짜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예정일은 정하지만 정확한 날짜를 예측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산모가 병원에 들어왔을 때 모르는 의사가 있으면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낀다.